네, 시청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수석. 수요일의 남자. 네, 잘 지내셨습니까? 딴 날 불러주시면 제가 월요일이면 월요일의 남자 하는데 월요일은 좀 바빠요. 예, 월요일 바쁘시죠? 재판 때문에. 네. 예. 자, 우리 이재명의 시정연설, 시정연설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정 잡배만도 못하던 마이크 좀 갖다 대주시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뭐 나오네 마네 하다가 갑자기 그 여의도에 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원래 시정연설이란 것이 그 예산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일단 편성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그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우리 이 예산의 취지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또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국민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한마디로 이른바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된 것이죠. 들어가는 길에 아마 본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로텐도 홀이라고 큰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켓팅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받아라 하는 그런 얘기도 범죄자 왔다 범죄자 대통령이다 뭐 하면서 사실 그런 모습이 재작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했었죠. 그렇던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메시지가 여전히 이 자들은 모든 게 정권 잡는 것, 권력 잡는 거에 포커스가 있죠. 실제 이번 내년 2026년 지금 예산안도 70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한 금액이 8% 이상 늘렸던데요. 지금 이게 728조인데 8.1%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역대상 8.6% 증가가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증가율이었는데 8.1%니까 사실상 확장 재정도 어마어마한 재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올해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은 1%가 안 되는데 예산안은 8.1%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단순 계산해서 7% 정도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빚내 가지고 미래 세대의 돈을 땡겨 가지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한 120조 원의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우파 정권은 작은 정부, 큰 사회 이렇게 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알토란 같은 돈을 모아놨는데 탄핵당하면서 그렇게 흑자 재정을 만들어놨던 것을 문재인이가 펑펑 쎄제껴 가지고 그때 미국은 국방비가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빚천조국으로 문재인이가 만들어놨던 것이죠. 이제는 천조국을 넘어서 1100조 빚 얻는 나라로 지금 만드는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진짜 AI에 투자를 하고 진짜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하느냐. 결국 뭐예요? 내년이 뭐죠? 선거죠. 6.3 지방 선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시정연설의 주제를 지방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에 돈 뿌린다라는 그것.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 맞춤형 이 시정연설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나라의 전체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방정부에 우리 정부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 뿌리는 그것을 하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죠? 결국은 결국 태양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들한테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선거 조직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돈을 뿌려서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포퓰리즘하는 내년 지방선거용 시정연설이었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뭐 언론들이 올드 미디어들이 AI 산업 성장 육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AI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들어갈 예산 총액과 지역사랑 상품권 네. 총액 비교해 보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인 거 21조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 눈을 가리는 것이고 사실 진짜 AI에 투자를 한다니 진짜 AI에 투자하는 줄 알았냐? AI에 투자는 진짜 그 국민들이 뭘 하고 해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민주당의 오선 법사위원장이 차명으로 해가지고 AI 관련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것 더 늘켜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하고 있나 몰라. 그 이름이 뭐지? 제가 전북 익산의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본인이 이게 쉽게 말하면 정권 인수위원회에 AI 관련되는 차세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5개 회사를 AI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로 선정하는 그자가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보좌관 차명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들켰잖아요. 이춘석이 이춘석이 법사위원장. 예. 걔가 나가리 되면서 나가리 해도 얘기도 되죠.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AI 예산 중에 또 얼마나 민주당과 관련되는 이게 자들에게 돈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태산이고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의 대선 공약,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들이 제 기억에 20몇 조 정도 됐죠. 이번에 지금 1인당 10만 원, 지난번에 15만 원씩 했는 걸로 해서 30조 안 되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그거를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 경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표 예산 나아가 그것을 지방선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대박으로 지금 편성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서 이것을 좀 적절하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뭐죠? 현재 있는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몰아주고 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2030 그 10대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정말 큰 문제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경제 성장은 1% 내지 0%인데 8몇 %, 1% 확장 재정을 한다? 야, 이거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시정연설 전문을 보면은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됐죠. 그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니는 이걸 평평하게 보나? 눈이 삐뚤어졌으니까 이게 평평하게 보이는 거지.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서면 하느냐? 예.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라이즈 된 드래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미중 협상은 미국 시진핑하고 딱 들어가지고 트럼프 막 툭툭 했는 그렇죠. 거 보였죠. 예. 그리고 미일 간에 협상했는 것도 파이널라이징 했는 드래프트 했는 거를 들어보니면서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였죠. EU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하나가 없어. 한미 관계에 관한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서면이 없어. 아니 저도 지금 어제 부산에 갔다 온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거 서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합의안이 갔고 저쪽에서도 합의안이 왔는데 아직까지 도장을 못 찍어. 그게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결국 실체적 진실은 언론을 통해서 다 가려버리죠. 지난번에 7월 달에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있습니까? 협상하고 와가지고 들어갈 때는 헤헤 했는데 나올 때는 트럼프가 마중도 안 나왔어요. 마중도 안 나왔죠. 그런데 민주당의 용산 대통령실의 강선우는 뭐라고 했어요?
강윤정은 합의가 돼도 너무 잘 돼가지고 협정문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굳이 했는데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된 그렇죠. 합의였다. 그런데 합의문이 아직도 없어. 아직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 3,500억 불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실제로 현금 3,500억 불이 아니고 그중에 꼴랑 5%만 현금으로 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2,000억 불 플러스 1,500불. 이건 눈가림인 거예요. 3,000억 불을 2,000억 불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토탈 해가지고 1,500불 해서 3,500억 불인 거예요. 그렇죠. 한 푼도 안 깎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뭘 했어요?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 로이터하고 그 타임의 인터뷰에 뭐라고 했어? 그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3,500억 불에 내가 서명했으면 나 탄핵당했을 거야. 탄핵당할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서명했으면 대한민국의 제2의 외환위기 IMF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뭐야? 똑같이 3,500억 불인 거예요. 물론 2,000억 불로 줄였다라고 선회하자. 그것도 10년 동안 2,000억 불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 외환에 있어 그게 1년에 2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피 같은 세금, 우리 기업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금 같은 경우에 국가와 국민에게 정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헌법 60조에 뭐라고 돼 있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제2의 IMF 사태를 오고 잘못하면 탄핵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실상 협정,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들은 국회의 비준 동의도 받지 않는데 보통 이자들은 뭐라고 하냐?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 SMA라고 해서 한미 미군 주둔에 관한 그 협정에 따른 그 미군 군사 비용, 주둔 비용 이거에 대한 협정도 우파 정부에서 하면 이거 비준 동의 받아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해가지고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비준 동의를 받는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에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00조씩이나 되는 그런 부담에 관한 협정을 하면서 정부 간의 협정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도 받지 않는다? 이자들 미친 거 아닙니까? 헌법이 지들한테 액세서리입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그냥 대놓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제2의 IMF 사태로 KTX 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외환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막 급락을 하고 환율이 지금 1,440원을 돌파하는데 지금 사실 비정상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환율이 1,440원, 뭐 1,450원까지 막 가는 지금 형국인데 주식시장이 코스피 4,000을 간다는 게 저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결국 그런 거예요. 그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주가만 부양되면 어느 순간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터지는 거죠. 실제 이 사안과 비슷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주가가 천정 하늘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페소화는 똥값 되고 있잖아요. 화장지로도 안 씁니다. 다들 거기서는 달러 쓰고 요즘 가상화폐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우리나라와 똑같잖아요. 실제 어떻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LA 공항에서 작은 돈은 바꿔주지만 큰 돈 같은 경우에는 벌써 보름 전부터 1달러에 2,000원에 바꿔줄까 말까 한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건 뭐냐? 위험수당인 거예요. 예. 내가 쉽게 말하면 10,000불 정도를 달러를 한글 1,400만 원 정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야 내가 작은 건 바꿔도 내가 혹시나 한국 망해도 뭐 손해 보는 게 얼마 안 되지만 $10,000씩 바꿨는데 그 원화가 똥값 되면은 난 무슨 내가 호구냐 이러면서 실제 LA 시내에 있는 그 은행에서는 원화 환전을 거액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주면서 근데 그
공항에 있는 브래들리 공항 내에 있는 환전소는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데 그에 대한 환율이 오르는, 한마디로 그에 따르는 환차손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1달러에 2,000원에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이야,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IMF 때 어땠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2009년 10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때도 토플 시험 치려고 하면 20만 원씩 내야 됐습니다. 그때도 맞습니다. 1,500원 이렇게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가 지금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원화는 똥값 되고 있는 반면에 달러는 완전히 강세를 치고 있고 예. 결국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표 풀리즘 그 지난번에 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15만 원 전 국민 5,600만 원한테 다 뿌리고 또 90%한테 10만 원 다 뿌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중시로 몰리니까 그걸로 해서 주가는 올라가죠. 뭐 그런데 오늘 10% 이상 툭 떨어져 버렸어요.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10% 가까이 떨어져 버렸고 예.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 그 우리나라 돈 값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구냐? 수출업체. 그리고 실제 현금 월급 받는 보통 우리 서민들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잼잼파파 주가 올라서 좋다 했던 사람들 한 6개월 내에 지켜보십시오. 결국은 주식은 당분간 올라가지만 로켓처럼 급등하면은 로켓처럼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분위기 좋죠. 뭐 해서 주가 5천 가고 이재명이 지지율 60% 간다, 회복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민주당 지지자가 페이스북 글 올린 걸 보니까 주가 6,000포인트 시대 그리고 5,000포인트 시대 코스피 5,000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 60% 나아가 민주당이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 홍준표 총리로 드리고 유승민이 기재부 장관 앉혀가지고 마치 DJ 비연합처럼 해서 20년 집권론 지금 그런 얘기 민주당 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관세 협상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전에 우리 그 최진영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미국 by purchase 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다르다. 네, 맞죠. 이러면은 네. 트영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맞아요. 예. 예. 근데 트영이 이번에 6천억 불 인베스트먼트, 맞아요. 그죠? 3,500억 불 페이, 예.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은 퍼미션을 주는 거고. 예, 그렇죠. 그죠? 어프로버. 예.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6천억 불 인베스트먼트, 에너지 인베스트먼트 이건 네. 처음부터 한국 정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7월 달에 하자마자 바로 그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그 3,500억 불은 give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purchase 1,000억 불은 LNG하고 agricultural product 그러니까 그 쌀 등 농산물을 구매를 1,000억 불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한국 기업이 인베스트먼트 투자한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미국에 가서 썼던 것이 어떻게 되냐 3,500억 불을 페이한다고 썼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6,000억 불을 인베스트먼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 9,600억 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의 제일 밑에 어떻게 되냐면 just one trip 이번에 아시아 순방의 하나로 1 트릴리언 빌리언 달러라고 했어요. 1 트릴리언 달러. 그게 1조 우리나라께 3,500억 불 플러스 6,000원 합치면 이게 9,500억 불 거의 트릴리언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2,000 플러스 1,500불 하면은 그것도 3,500억 불인데 그 외에 6,000억 불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nuclear propelled submarine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I have given approval 내가 승인해 줬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그거 어디서 짓느냐? 미국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었는 것이 한국 겁니까? 미국 겁니까? 미국 거죠. 미국 거. 그거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2조 내지 5조씩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2조 5조 되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보고급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를 대여섯 척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하는 거를 굳이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전략적 판단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군사 전략적인 것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500불은 미국한테 페이해야 돼. 트럼프 말에 따르면 우리가 줘야 돼. 줘야 돼. 현금 박치기. 네, 현찰 박치기로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천억 불은 인베스트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한 채 지을 때마다 5억 불씩이나 되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는 사가지고 또 와야 되면 도대체 이거 합치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인지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그거 너희들이 하는 팩트시트 내놔라고 하니까 안 내놓잖아. 조만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언제 내놔요? 그거 결과 뚜껑 열었을 때에 어떤 표정을 국민들이 지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뭐 이재명 정권 출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번 찍은 분들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찍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서민을 위한다고 했더니 진짜 서민을 위한 줄 아느냐 알아 되는 거예요. 지금 찍어줬더니만 결국은 쥐들 뒤통수 빡세게 맞는 거죠. 지금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그 지금 그 이재용 그 삼성 회장하고 또 정의성 그 현대 회장이 그 이재명에게 고맙다 수고해서 고맙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문자 그대로 진짜 이렇게 한미 그 관세 협정을 타결해줘서 고맙다라는 것은 표면적이고 실제 그 고맙다는 취지는 뭐냐? 노란봉투법이네, 중대재해처벌법이네 해서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고 싶었는데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미국으로 사업장을 사실상 옮기게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파파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부울경, 삼성, 현대 다 있던데 거기가 공동화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지금 동부의 필라델피아 그리고 또 인디아나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러스트벨트 돼 가지고 사실상 몰락한 공업지대가 되듯이 우리나라 부울경, 삼성, 현대가 있던 지역이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한국의 러스트벨트가 되는 그런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올 수가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참 이 관세협상 뭐 시정연설 뭐 이 전문을 보면은 뭐 AI 하려면은 전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더 뭐 확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는 어디서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인 거죠. 네. 사실 저런 겁니다. 최근에 그 SK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그 큰 기업과 지금 그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SK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하는지 아시죠? 예. 울산에 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 구미에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그 구미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광주 쪽에서 땡겨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예.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저것 때문인 것이죠. 전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영광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고속도로를 만드네 하면서 다 태양광 또 풍력 이런 거거든요. 그걸로는 택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신골이라든가 경주 이쪽에 있는 원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 미국의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인데 그 확실한 원자력 파워에 의한 이 그 GPU를 구동하고 그걸 냉각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에너지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영남으로 가는 것이지 걔네가 오히려 호남에 가면은 정치적으로 지원해주고 더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해놨다가는 본인의 사업의 본질, 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SK와 삼성, 나아가 그 미국에 있는 7대 그 대기업들이, IT 공룡들이 지금 뭐 영남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큰 틀에서 봐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저도 안 그래도 제 최진영 TV에서 최근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독일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2009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다음에 독일 그때의 어떻게 보면 동독 출신인 그 메르켈 총리가 완전히 비핵화하면서 이제 그 태양광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 에너지원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탄소 줄이고 한다 뭐 하고 하면서 했다가 이번에 러우 전쟁이 벌어지니까 폭망해 버렸잖아요. 예.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이게 천연가스 대가가 가지고 왔는데 천연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니까 독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불을 못 대, 전기를 못 대. 그래가지고 옷 덕지 입고 그냥 냉골에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단순히 그런 생활이 분을 넘어서 벤츠, BMW 그리고 또 그 컨티넨탈 이런 기업들이 예. 전력값이 천정부지로 쏟아보니까 어떻게 됐죠?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중국으로 가버렸어. 지금 그 BMW, 벤츠, 그 뭐 저기 스캐니아, 뭐 이렇게 볼보 예. 다 지금 중국 기업이에요. 예. 그것은 에너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에너지 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다 해외로 탈출하는데 그때에 지금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만 해도 그 핵파워 그러니까 그 뉴클리어 플랜트 그 플랜트 그러니까 핵 발전 전 세계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예.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서해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동해안 쪽으로 예. 황해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핵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제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지금 벤츠, BMW, 뭐 북구에 있는 볼보 이런 공장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좌파가 들어오면서 독일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독일이 지금 실질적으로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원전 다 없애버리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제2의 독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독일과 같은 나라, 망해가는 나라, 나아가 미국과 같은 러스트벨트 같은 지역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코리안 하이 당군 이래 최대의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그 정점이 꺾이면은 이제는 급락인 거예요. 그럼 우리 2030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마치 독일이 메르켈이 지금 핵을 완전히 제로화 시키면서 겨울에 보일러도 못 대고 밥도 제대로 못 해보면서 지금 옷 덕지덕지 껴입고 엄마 추워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도래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에너지 강국의 종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한국의 태양광 이런 뭐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원전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은 원전이 사실 제일 값싸게 그렇죠.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값싸고 안전하다고 예. 하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결국 에너지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의 종속 국가가 되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제가 이탈리아에 가봤을 때 예. 이태리에 아마 가보신 그 로마나 그 뭐 베네치아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름에 더워 우리 경상도 말로 뒤집니다. 예. 왜냐? 엄청 덥죠. 예. 거기는 핵 발전소가 없어요.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뭐 센트 헬레나 화산도 퍼지고 그러니까
핵 발전이 없어.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 여전히 그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핵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프스 산맥 넘어가지고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엄청 비싸. 그리고 그것도 품질도 개판이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잖아요. 보면은 뭐 전등 60촉 있던 거 펑펑 나가잖아요. 네. 이게 전기가 고르지 못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이게 뻥뻥 나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제한 송전이 되니까 비싸고 이게 그 진짜 안정적이죠. 5성급 호텔 가도 한 20년, 30년 전에 있던 덜덜덜덜덜 나오는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돌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 제조업 경쟁력이 꽝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R200이 어떻고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탄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정책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가장 변동성이 높고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가 건이 될 것이 저는 전기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매년 제가 알기로 40조 정도의 부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계가 지금 왔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리면은 결국은 요것 봐라.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지금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세, 취등록세. 원래는 그 부동산 지금 다 막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막아버리니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거래세가 뭐냐? 알다시피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재정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악소리가 지금 나올 것이 어디냐?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지금 완전히 그냥 그 쫑나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세금의 어떤 그 시정연설의 기본은 지방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냐? 부동산을 다 막아가지고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와 그 양도소득세 중에 한 10% 되는 이런 부분이 세수 결설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방에 쌓이게 되니까 그거를 국세로 해서 지금 메꿔주는 이런 전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은 세수가 중앙정부도 양도소득세로 떨어지니까 전체 그 부동산세가 정부 수입의 20%나 돼요. 그런데 20%가 10% 이하로 쪼그러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보유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있는 놈한테 삐껴내는 걸 떠나서 보유세를 안 하면은 세수 결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세는로 해서 있는 사람들 더 때려잡는다 하면 또 와 우리 잼잼파파 이런 그런 이중적 전략이 있는 거죠. 돈도 땡겨내고 예. 있는 놈들 억강부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그 보유세가 뭐 그거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입니까? 지금 그 은퇴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세금 1,000만 원, 2,000만 원 떼면은 무슨 돈으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삥 뜯어가지고 로빈훗처럼 경제를 돌리는데 그게 계속 돌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 국민의 비극인 것이죠.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면은 그 젠슨 황이 와가지고 아하. GPU 뭐 수십만 장 네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재명 정권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이거를 이재명이 한 것처럼 하는데 이재명하고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정책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든 현대, SK, 삼성 그와 같은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훌륭한 전원과 관련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교적 저렴한 이 그 원자력에 따르는 발전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이 와가지고 여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제명이 보고 오는 겁니까? 제명이 어제 아마 우리 그 이영풍 TV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IQ 260이 넘는 대한민국의 초고급 인재가 대한민국은 좌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망명한다고 있는 것이 싶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좌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은
제 나이 또래는 뭐 이영풍 기자님하고는 예외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일찍들입니다. 우리 뭐 대학교 동문 단톡방에서 제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공대 나온 친구들. 예. 공대 나온 친구들은 대한민국 걱정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했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좌파의 어떤 정부에 와서 이재명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온 그 원동력. 지들은 재벌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이가 재벌은 족치고 해치시켜버려야 되고 미국은 점령군이기 때문에 양키 고음하라고 하는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정청래 그리고 또 김민석이 같은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지금 정권에 있잖아요. 걔네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걔네는 유한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들 정말 알토란 같은 삼성, 현대 이런 걸 보고 젠슨 황이 왔던 것이죠. 와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만나가지고 치맥했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재용 그렇죠. 그리고 정의선 예. 회장이 젠슨황하고 만나서 그렇죠. 치맥 파티를 하면서 그거 따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이 따낸 그 결실을 마치 이재명 정권이 한 것처럼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참네. 슈킹한다고 하죠. 슈킹. 그래서 슈킹 경제학, 로빈훗 경제학이 이재명 정부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진짜 우리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경제에 굉장히 밝으셔서 이거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설명해 주시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법 시험 공부할 때는 경제학 그리고 국사, 세계사 이거 다 공부해야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옛날 사법 시험 공부했던 분들은 경제학을 미시경제학, 겨시경제학까지 다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대학 다닐 때 경제학 부전공 했을 만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수학은 퉁퉁 불어서 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큰 흐름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 중국이 어떤지 이런 큰 흐름은 제가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국감이 거의 정리되는 이제 수순인데 국감 이후에 특검 상황이나 전국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제 같은 경우에 그 시정연설에 그 국민의힘이 시정연설 보이콧한 근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추경호 의원, 추경호 그 지난 12월 3일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은 뭐냐? 사실 추경호 의원이 장관입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총리였죠. 그렇지만 지난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냐?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지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구속된 것은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주무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무부에 못지않은 부서가 어디냐? 법무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쳤는데 영장 기각됐어. 왜냐? 이유가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 그런데 추경호가 내각의 장관이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잘 봐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알기도 그 다음 날도 국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디에서 어떤 회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으로서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업무로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란죄라고 된다? 저는 영장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99%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지금 물었죠? 이 상황 속에서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당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계획은 뭐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시킴으로써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트리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속되면 봐라 저 새끼들 죄송합니다 저자들 내란 정당이다 라고 해서 옛날에 이석기가 당대표였냐 김정희가 당대표 아니었냐 이정희가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했으면 몽땅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3일 선거 나아가 2028년에 있는 총선까지 몽땅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출발점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역풍이 불 것이다. 마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니들 뭐하냐 특검이란 작자들이 이제는 정치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노릇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결정적으로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오히려 특검 자체의 존립에 대한 역풍이 저는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듯이 특검 자체의 어떤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특검 기한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으로 다 넘길 수밖에 없는데 네. 용두삼이 특검이 되면서 사실상 특검 자체로 해서 이와 같은 그 야당에 대한 탄압 몰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잦아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 아마 뭐 지금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제가 여기 올 때에 그 법원 앞을 지나오는데 뭐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오늘 김건희 여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법정에서 명품 가방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해서 좌파들은 그거를 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방론에 불과하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감정적 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설령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침소 봉대하는 걸로 가서 그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켜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뇌물 뭐 이런 것으로 이끌어갈 뇌물 프레임으로 짤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류적 흐름 내란이 또 성립돼서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힘까지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몰려고 하는 그것은 막으면서 역공하는 이런 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선방할 가능성도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원내 지도부 전문 특별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략가를 이 당에서 잘 위촉해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아까 제가 조금 늦게 온 거는 당에서 오늘 미디어 특위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제가 또 미디어 특위 위원으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한데 예, 예. 어쨌든 미디어에서 저도 뭐 이영풍 TV를 비롯해서 고정으로 한 주에 한 10개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이영풍 TV 뭐 40만 이제 40만 돼야죠. 예. 네. 지지자들 같이 힘 밀어주시면은 뭐 최진영 TV도 많이 봐주시고 해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그 대선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단장을 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그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조사받던 영등포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도 받았어요. 저.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좌파들은 어떻게든 위축 효과를 노립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같이 단단히 설 수 있지만 분열하면 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영풍 TV에서 또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회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연합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 연합회 부회장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아주 장시간 이야기 뭐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민 대변인
백지원 국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금요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카메라 좀 잘 좀 잡아 주십시오. 얼굴 번들거리지 않게. 아, 됐어. 잘 잡았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금요일 날 뭐 저 네.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또 손영광 그 손현보 목사님 아들하고 뭐 대담을 하셨던데 좀 어떤 점을 좀 느끼셨어요? 일단 이진숙 위원장님 이제 인터뷰 준비를 좀 꼼꼼하게 했었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대주십시오. 네. 가깝게. 꼼꼼하게 했었는데요. 네.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좀 준비를 해갔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거 과정 속에서 예. 정말 많이 표적이 됐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인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넣었던 거는 이제 국민적으로 이미 정치인 이진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 우리 백지원 국민 대변인께서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분위기만 띄웠습니다. 네, 그날 진행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사 이야기 좀 하죠. 한미 관세 협상 네. 이게 타결된 거 아니죠 아직?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명문화된 자료가 없죠. 뭐 네. 공동 서명문, 공동 합의 뭐 이런 것도 안 나왔고, 보통 이게 의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양국 정상이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들고 있던데요? 네, 사인하고 같이 서명을 하고 이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을 때 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체결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네, 서로 이미 입장 차이도 또 있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이랑 또 한국 정부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때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청와대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잘된 회담이어서 더 이상 뭐 서류가 서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도 어긋났었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 안 됐다. 포함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또 선을 그었고, 예, 그리고 예. 철강 내용도 빠져 있었고요. 하하.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시장 개방 100% 시장 개방에 합의를 했다라고 예. 이렇게 해서 직접 상무부 장관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글을 업로드를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농산물 농축산물 시장 뭐 막았다. 반도체 관세 협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럼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볼 때 또 미국의 입장이 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관세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협의문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관련된 내용들을 국회 비준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 세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또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민주당이 계속 이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관세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미 투자 이슈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기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거대 여당이라는, 거대 정당이라는 이제 몸집을 이용을 해서 마음대로 또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협정을 했다, 뭐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합의문 발표가 나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계약 관계에 있을 때도 서명을 한 합의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실적이 나왔고 뭐 대단한 외교적 행사라고 그리고 왕관 선물한 것도 저는 잘못했다라고 봤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계속 마타도어 같은 것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반트럼프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다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일본의 사례랑 비교를 하면 일본은 미국의 25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벚꽃 250 그루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더
이게 외교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섬세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신라 금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례 용도로 그리고 제사 지낼 때 그 죽은 사람한테 네네. 그 관에 묻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묻을 때 쓰는 그 왕관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공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할 때는 조선시대 복식을 하고 조선시대식으로 이제 맞이를 해놓고 예. 또 이제 신라시대 왕관을 주고 이런 것도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난번 그 7월 30일 날 뭐 네. 관세 협상해서 네. 8월 초에 뭐 아까 말씀하신 당유정 용산 대변인이 네. 굳이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잘된 협상이었습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를 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그때 이미 한번 늑대 소년이 지나갔습니다. 아, 지나고 보니 이 트럼프 말이 맞네. 한국 정부 말은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그 사이에 또 뭐 저 미국 조지아 거기서는 뭐 우리 현대자동차, LG 엔솔 근로자들 막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도 뭐 관세 협상 뭐 다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SNS에 6천억 불 에너지 구매하고 그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돼 있죠. 네. 6천억 불은 에너지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3,500억 불은 돈을 페이하고 네. 그죠? 뭐 또 등등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지 않는 내용. 네. 그럼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트럼프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는 거죠. 아, 숨기고 있다. 네,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 말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어긋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숨기거나 속이고 있는 지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설명문 정도도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합의문이나 서명한 건 당연히 안 나왔고, 근데 설명한 팩트시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명문화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고 외교 천재 이재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다고 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를 지금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또 야구 배트 선물 받은 걸로도 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야구 방망이. 네, 이재명이 과거에 뭐 칼이니 총이니 이런 거 두렵지 않다 해놓고 뭐 야구 배트는 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엮여가지고 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상대방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네. 가령 얼마짜리 이상은 저 금관 그거 만든 거 뭐 1억 이상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트럼프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쉽게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국가 재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뭐 아주 금액이 적은 선물은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가령 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물한 뭐 골프공. 골프공이라든지 네. 뭐 그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골프 퍼터 네. 이런 건 뭐 아마 100불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개인이 소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야구방망이 그거 야구방망이 썼던 거기 사인돼 있는 야구 선수가 아주 무명의 유명하지 않은 선수의 방망입니다. 네. 그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야구방망이 줬다는 거는 그 상당히 그 은유적인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구방망이는 야구공을 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패고 싶은가? 뭐 이런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선물 하나를 두고도 지금 이거 관세 협상 이거 완전히 지금 산으로 간다. 결국 이번에 그 시진핑하고도 뭐 하고 나서 이 무슨 합의문 같은 거 들고 사진 찍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하고는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진이 없으면 지금 그 현대자동차 이런 건 미국 팔 때 25% 계속 관세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15%로 했다라고 일단 우리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협상을 했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을 해서 명문화된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거죠.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 뭐 계약이 확정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얘기 또 한번 하면 8월에 미국 갔을 때도 받아온 게 오찬 메뉴판에 사인 받아왔었죠.
네. 참 그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생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메뉴판에 사인 받아온 걸 대통령실에서 또 홍보를 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선물 주고받는 과정에서 디테일도 빠졌고 일단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예. 지금 입장 차이가 이미 생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협상을 했다 그래놓고 협상을 한 결과를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할 자료가 없고 자료고. 네, 명문화된 자료가 없고 대통령실의 주장과 백악관의 주장이 또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핵연료 잠수함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디테일도 조율이 안 됐고 그냥 아이템만 툭 던져버리면서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좌파 진영에서 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건 엄청난 그 어떤 그 성과다 이러면서 네. 마치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네. 경유 넣어서 디젤 엔진으로 가던 것을 핵 연료를 넣어서 핵 연료 추진 잠수함일 뿐이에요. 거기에 네. 핵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좌파 진영의 뭐 유튜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핵 추진 잠수함과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 차이를 모르냐 저렇게. 저렇게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저 세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잠수함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민주당과 좌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협상 내용도 거짓말했거나 알리지 않고 국민들한테 몰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핵잠수함과 핵연료 잠수함의 차이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거 했다더라라고 허위로 선동하는 게 그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부풀려서 알리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오해가 발생하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걸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그날 밤부터 새벽 사이에 들떠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막 글을 써댔어요. 아니 지금 합의문 하나도 안 나왔는데 뭘 대단한 외교를 했다고 자기가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저는 다소 경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고치될 일이라고 흥분을 해서 그렇게 가벼운 태도를 보였는지 참 답답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연료 잠수함이고 이 핵연료 관련해서도 받는 것도 별도 협정이 또 필요합니다. 원자력 좀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걸 아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세 협상도 지금 명문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핵을 다루는 걸 뭘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연료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디젤 연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핵연료로 추진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데 그걸 또 미국에서 허락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방산업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은 미국 주정부의 허가도 또 받아야 돼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그 허가 다 어떻게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소형 모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자로들이.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제 이동시킬 건지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 수가 없고 미국에서 만들게 한 것도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미국에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을 미국의 조선 관련 기술도 공유해 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나 디테일에 대한 설명은 없고 핵 연료 잠수함인데 미사일 발사하는 잠수함인 것처럼 그냥 대충 넘겨짚은 다음에 정치인들도 들떠서 무책임한 말을 하고 좌파 진영에서는 일부러라도 그런 식으로 부풀리는 선동을 하고 있고 그럼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원자력 협정은 또 어떻게 개정할 건데요? 그거 어떻게 개정할 건지에 대한 입장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뭐 친중하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성과 같은 것들을 부풀린다거나 미국과 같이 협상해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지금 신뢰관계가 무뎌진 것은 사실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미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어긋나고 있고 오산 공군기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리고 또 기독교 탄압 관련해서도 전부 다 문제 제기를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리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부는 또 우리 정부는 이럽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화가 지금 필리 조선소 다 인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정부의 인사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거다. 그게 또 무슨 소린지 아무것도 지금 확정된 게 없는데 이게 공허한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네, 허무맹랑한 망상을 참 이거 네.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부 좀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시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자, 대장동 1심 선고 지난주 금요일 있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딱 보고 이제 몸통도 똑같은 판결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몸통. 네. 수뇌부. 네. 성남시 수뇌부. 네, 그 몸통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민주당이 저는 국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났고 예. 법정 구속이 되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 중지법을 강행을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과거부터 계속 그걸 미뤄왔었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재판은 정지하는 걸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음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기어이 결과가 나오니까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한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모호하게 또 바꿔요. 예. 국정안정법.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이라는 명칭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악랄한 게 본인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법의 별명을 만듭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귀족노조법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란봉투, 추상적인 단어로 바꾼 다음에 뭔가 좋은 것처럼 이미지만 은유적으로 비춰주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재판중지법, 대통령의 사실상의 독재를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겠다라는 재판중지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호하게 국정안정법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맥락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조기 대선쯤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모욕을 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감히 반기를 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렇죠. 모든 인신공격을 동원을 하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겪고 계신 고초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본인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 관련해서도 지금 대법관이 14명인데 본인들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26명을 지금 늘리겠다고 하죠. 자,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나머지 12명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반을 확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 연구회가 과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념 편향성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또 위험한 것은 사심제. 재판 소원. 그러니까 3심에서 이재명이 유죄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최종으로 사심제라는 걸 또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들이 유리한 좀 판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로 들고 간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끌어가지고 본인들 마음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형법상 배임죄를 또 없애겠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모두 다 합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내란이에요. 그렇죠. 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폭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독재이고 내란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법부 담당자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이러한 정말 악법들을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이 뭐 재판중지법, 뭐 국정안전법이라고 또 이 대국민 사기치는 건데 이거. 네. 재판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배경은 이거 잘못하면
지난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할 수 있나요? 물었더니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면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지금 사실 그 재판 기일 지정해서 100만 원 이상 때려버리면은 이재명 당선 취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민주당이 알고 지금 쫄아버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재판 중지법 만든다는 거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맞죠.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야죠. 그렇죠. 이론과 그렇죠. 현실을 왜 분리를 해야겠습니까? 사법부가 뭐하러 저런 범죄자들로 구성된 정부의 눈치를 왜 봐야 됩니까? 사법부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뭐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 온갖 사법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인격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건 사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 때 법사위에서 한 변호사분이었나요? 검사분이었나요? 나와서 여자 검사. 네네. 예, 예. 검사분이었죠.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것들, 공수처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질 수 있냐고. 그렇죠. 저는 그거 참 말씀 잘하시던데. 저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게 또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 정말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법제도들을 본인이 이재명과 이런 어두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뜯어고치게 되면요. 그런 법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딸려오는 부작용은 국민이 전부 다 감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고려하고 신중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본인들의 고집과 권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금 제도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픽 하나 사진 올렸는데 이재명 재판 촉구 재판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 그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 지금 저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유효하다면 예.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힘을 보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일단 예. 사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 권력 그것도 떳떳한 정치 권력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렇게 온갖 참 어둠으로 점철된 저런 권력에 대해서는 부디 두려워하지 마시라.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권도 끝이 납니다. 지금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기여를 하신다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그래픽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 백지원 국민 대변인님과 대담을 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전히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유죄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몸통 역시 본인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도 이재명의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